바닷가, 파도 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다 가까운 해안가에 꽤 크고 시커먼 줄기의 3번 나무가 20그루도 넘게 늘어서 있어 신학기가 되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산벚꽃이 끈끈해 보이는 갈색의 어린 잎과 함께 현란한 꽃을 피우는 곳. 옅고 꽃이 질 때에는 꽃잎이 수없이 바다에 흩뿌려져 해수면을 촘촘히 떠돌다 파도를 타고 다시 기슭으로 되돌아오는 곳. 모래사장 위에서도 꽃잎이 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곳. 그 벚나무 모래사장을 그대로 교정으로 쓰고 있는 도호쿠 지방의 어떤 중학교에 저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럭저럭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의 모자 휘장도 교복 단추에도 도안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학교 가까이에 먼 친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바다와 벚꽃의 중학교를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집에 맡겨졌습니다. 학교가 바로 옆이라서 아침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대로 뛰어서 등교하는 꽤나 게으른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광대짓 덕분에 나날이 반에서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향에서 살게 되었지만 고향보다도 타향 쪽이 훨씬 마음 편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제 광대짓도 좀 더 확고하게 몸에 배서 남을 속이는데 예전만큼 고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가족과 타인, 고향과 타향 사이에는 광대짓을 연기하는데 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천재한테도 예컨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도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까요? 배우가 제일 연기하기 어려운 곳은 고향의 극장일 것이고 더욱이 일가 친척이 모두 늘어앉은 좁은 공간에서는 아무리 명배우라도 연기 같은 것은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연기해냈습니다. 그것도 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타향에 나와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 연기하는 일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인간에 대한 공포는 예전 못지않게 격렬하게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연기는 아주 자연스럽고 활달해져서 교실에서는 늘 반 아이들을 웃겼고 선생님도 이 반은 오바만 없으면 아주 착한 반인데 라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벼락같이 야만스러운 목소리를 내지르는 배속 장교까지도 간단하게 웃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정체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으려는 참에 저는 실로 부리의 등 뒤에서 칼을 맞고 말았습니다. 반에서 가장 빈약한 몸집에 얼굴도 시퍼렇고 아버지나 형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분명하고 소매가 쇼토쿠 태자의 옷처럼 긴 윗도리 차림에 공부는 전혀 못하고 교련이나 체육 시간에는 언제나 견학을 하는 백치 비슷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을 찌르는 사나이의 예에 어긋나는 행위와는 거리가 먼 듯해서 저조차도 미처 그 학생까지 경계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은 기억 못합니다만 이름은 다케이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체육 시간에 다케이치는 여느 때와 같이 견학하고 있었고 우리는 철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될 수 있는 대로 철봉을 향해 에잇
타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는 그대로 멀리 뛰기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날아가 모래밭에 쿵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전부 미리 계획한 실패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두 폭소를 터뜨렸고 저도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나 바지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고 있으려니까 언제 왔는지 다케이치가 제 등을 쿡 찌르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부러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케이치가 눈치챌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 세상이 일순간에 지옥의 업화에 휩싸여 불타오르는 것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왁 하고 소리치면서 발광할 것 같은 기색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그 뒤로 저를 찾아온 불안과 공포의 나날. 겉으로는 여전히 서글픈 광대짓을 연기해서 모두를 웃겼지만 문득 저도 모르게 괴로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다케이치가 낱낱이 간파할 것이고 그 녀석이 이제 곧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퍼뜨리고 다닐 게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면 이마에 축축하게 진땀이 솟았고 미친 사람 같은 묘한 눈초리로 공연히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아침, 낮, 밤 24시간 꼬박 다케이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가 비밀을 퍼뜨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싶었습니다. 그한테 들러붙어 있는 동안 내 광대짓이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행동이라고 믿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자고. 잘해서 녀석과 둘도 없는 친구가 돼버리고 싶다고 바랐습니다. 만일 이도 저도 다 불가능해지면 그때는 그가 죽기를 빌 수밖에 없다고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를 죽이려는 마음만은 안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이 저를 죽여줬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소나기에 넣기 위해 우선 얼굴에 사이비 기독교인같이 정다운 미소를 띠고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갸우뚱 기울여 그의 작은 어깨를 가볍게 끌어안고 여자를 꼬실 때 같은 달콤한 목소리로 그에게 제가 하숙하고 있는 집으로 놀러 가자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멍한 눈빛을 보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초여름 무렵 방과 후 소낙비가 뿌옇게 쏟아져서 아이들은 어떻게 집에 갈까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밖으로 튀어나가려다 문득 신발장 그늘에 다케이치가 기운 없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케이치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 우산 빌려줄게. 라고 말하고는 쭈뼛거리는 그의 손을 끌고 함께 소낙비 속을 달려 집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의 윗도리를 아줌마한테 말려달라고 부탁해놓고 다케이치를 2층에 있는 제 방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집에는 50이 넘은 아줌마와 30 정도의 나이에 어딘가 병색이 있는 키가 큰 누나, 그리고 최근에 여학교를 갓 졸업한 듯한 세스라고 하는 여동생, 이렇게 셋 분이었습니다. 누나는 한 번 시집 갔다가 집에 돌아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 집 식구들처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고
세스는 언니와는 달리 키가 작고 얼굴이 둥근 아이였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 문방구랑 운동용품 등을 약간 늘어놓고 팔고는 있습니다만 주된 수입은 돌아가신 주인이 남겨놓은 대여섯 채 되는 길쭉한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집세인 것 같았습니다. 귀가 아파. 다케이치는 선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를 맞았더니 귀가 아프다. 제가 들여다보니 양쪽 귀가 심하게 골마서 고름이 금방이라도 귀 밖으로 흘러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아프지? 저는 허풍스럽게 놀라 보였습니다. 비 오는 듯 억지로 데려와서 미안해. 여자 같은 말투로 다정하게 사과하고 나서 아래층에 내려가 솜과 알코올을 얻어 갖고 와 다케이치를 제 무릎을 베게 하여 눕히고 꼼꼼하게 귀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다케이치도 설마 하니 저의 그런 짓이 위선에 찬 계략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한 듯 너한테는 여자들이 틀림없이 홀딱 반할 거야 라고 제 무릎에 누운 채 무식한 아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그러나 다케이치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끔찍한 악마의 예언 같은 것이었음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자들이 내게 홀딱 반하는 경우건 내가 여자들한테 홀딱 반하는 경우건 이 홀딱 반한다는 말은 퍽 천박하고 능글맞은 느낌이어서 아무리 소위 엄숙한 장면이라도 그 자리에 이 말이 불쑥 얼굴을 내밀면 진지하고 고고한 대가람은 붕괴되고 그저 두루뭉술하고 밋밋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하는 쓰라림 등에 속된 말이 아니라 사랑받는 불안과 같은 문학적 용어를 쓰면 그런대로 고고한 대가람이 붕괴되는 일은 없는 듯하니 참 묘합니다. 다케이치는 제가 귀에 고름을 닦아주자 장차 너한테 여자들이 반할 거야 라는 바보 같은 아부를 했고 저는 그때 그냥 얼굴이 붉어져서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희미하게 짚히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반할 거야와 같은 야비한 말이 자아내는 천박한 분위기에 대해 그렇게 듣고 보니 짚히는 바가 있다 라고 쓰는 것은 만담에 등장하는 덜 떨어진 부잣집 서방님의 대사조차도 못 되는 어리석은 감회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제가 그건 실없고 능글맞은 마음으로 짚히는 바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인간 중에서 여성 쪽이 남성보다도 몇 배나 더 난해했습니다. 제 가족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고 또 친척 중에도 여자가 많았으며 범죄를 저지른 하녀도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하고만 놀며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이지 살얼음을 밟는 기분으로 그 여자들을 대해왔던 것입니다. 거의, 아니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호랑이 꼬리를 밟는 실수를 저질러서 끔찍한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그게 또 남자들한테서 받는 상처와는 달라서 뇌출혈처럼 몹시 불쾌하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좀처럼 치유가 안 되는 상처였던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먼저 유인했다가도 내치고 남이 있는 곳에서는 저를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다가도 아무도 없으면 꼭 끌어안고 죽은 것처럼 깊이 잠이 든다. 여자란
잠자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 그 밖에도 여자에 대한 갖가지 관찰을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여자는 똑같은 인류인 것 같으면서도 남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불가해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생물들은 기묘하게도 저를 돌보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홀딱 반한다 따위의 말이나 좋아할 거야 라는 말은 제 경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고 돌봄을 받는다 라고 하는 편이 실상을 설명하는데 좀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광대짓에 마음을 더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광대짓을 연기해도 남자들은 아무래도 언제까지나 깔깔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남자들한테 너무 신명나서 광대짓을 하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적당하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생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가 광대짓을 하기를 바랐고 저는 그 끝없는 앙코르에 응하느라 기진맥진해버리곤 했습니다. 정말이지 잘도 웃어댔습니다. 애초에 여자는 남자보다 쾌락에서 더 탐욕스러운 듯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신세지던 하숙집 누나와 여동생도 틈만 있으면 2층 제 방에 찾아오는 통에 저는 그때마다 튀어오를 정도로 깜짝 놀랐고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공부해? 아니요. 저는 미소 지으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오늘 말이죠. 학교에서 말이죠. 몽둥이라는 별명의 지리 선생이 말이죠. 슬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요조, 이 안경 좀 써봐. 어느 날 밤 여동생 세스가 언니와 함께 제 방에 놀러와서 저의 광대짓을 실컷 즐긴 뒤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글쎄, 한번 써봐. 언니 안경 좀 빌려서 써보라고. 언제든지 이렇게 난폭한 명령조로 말합니다. 어릿광대는 순순히 언니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 순간 두 아가씨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꼭 닮았어. 로이드하고 똑같아. 당시 해럴드 로이드인가 하는 외국의 희극 배우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한 손을 들고 여러분 하고 말하고 이번에 일본의 팬 여러분께 라고 일장연설을 시도해 보여 실컷 웃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이드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때마다 보러 가서는 몰래 그의 표정 같은 것을 연구했습니다. 또 어느 가을밤 제가 누워서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누나가 새처럼 날쌔게 방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이불 위에 쓰러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조가 날 도와주겠지. 그렇지? 이런 집 함께 나가버리는 게 낫겠어. 날 도와줘. 응? 도와줘. 과격한 소리를 하고는 또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나의 과격한 말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부함, 내용이 없음에 흥이 깨진 심정으로 살그머니 이불에서 빠져나와 책상 위에 감을 깎아서 한 조각을 누나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훌쩍거리면서 감을 먹고는 말했습니다. 뭐 재밌는 척 없어?
빌려줘. 저는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을 책장에서 골라주었습니다. 잘 먹었어. 누나는 부끄러운 듯이 웃으면서 방에서 나갔습니다. 누나뿐 아니라 여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추측하는 것은 저한테는 지렁이의 생각을 탐색하는 것보다도 까다롭고 귀찮고 소름 끼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다만 여자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울 때는 뭔가 단 것을 주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사실만은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동생 세스는 친구까지 제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여느 때처럼 모두를 웃긴 뒤에 친구가 돌아가고 나면 반드시 그 친구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걔는 불량소녀니까 조심해 하고 꼭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끌고 오지 않았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덕분에 제 방에 오는 손님은 거의 전부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다케이치가 아부했던 홀딱 반할 거야 라는 얘기의 실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저는 일본 동북지방의 헤럴드 로이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케이치의 어리석은 아부가 역겨운 예언으로 생생하고도 불길한 형태로 현실이 된 것은 몇 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다케이치는 저에게 또 하나 중요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거 괴물 그림이다. 언젠가 다케이치가 내 2층 방에 놀러와서는 한 장의 원색판 사파를 득이양양하게 보여주면서 잠옷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에 제 갈 길이 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흐의 그 유명한 자화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소년이었던 시절, 일본에서는 프랑스 인상파의 그림이 대유행이어서 서양화 감상의 첫 걸음은 대체로 거기부터 시작되었고, 고흐, 고갱, 세잔,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의 그림은 시골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대개 사진을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흐의 컬러 화집을 꽤 많이 보았고 그 기법의 뛰어남, 색채의 선명함에 흥취를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괴물 그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 이것도 괴물이냐? 저는 책장에서 모딜리아니의 화집을 꺼내 햇볕에 탄 구릿빛의 피부의 나체화를 다케이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굉장한데? 다케이츠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지옥의 말 같아. 역시 괴물이야? 나도 이런 괴물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인간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요괴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하는 심리. 신경이 날카롭고 쉽게 겁먹는 사람일수록 폭풍우가 더 강하게 몰아치기를 바라는 심리. 이 일군의 화가들은 인간이라는 괴물에게 상처 입고 엄청난 두려움에 허덕이다가 마침내 환영을 믿게 되었고 대낮의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요괴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릿광대 짓으로 얼버무리지 않고 본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다케이치가 말한 것처럼
과감하게 괴물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여기 장래 나의 동료가 있다 라며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흥분하여 나도 그릴 거야. 괴물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왜 그랬는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케이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린 그림은 제 장문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말을 도통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장문은 그저 광대짓의 인사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장문으로서 선생님들을 좋아 미쳐 날뛰게 했습니다만 저 자신은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화 같은 것과는 다른 그림만은 어린아이 수준의 아류작밖에 못 그리긴 했지만 대상을 표현하느라 나름대로 고심했던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표본으로 쓰는 그림은 시시했고 선생님의 그림도 형편없어서 저는 표현 기법을 완전히 혼자서 연구하고 실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유화 도구도 한 벌 갖고 있었습니다만 인상파 화풍을 따라 그려봐도 제가 그린 것은 마치 일본의 전통 종이 공예처럼 두루뭉술한 게 도통 작품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케이치의 말을 듣는 순간 이제껏 그림에 대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낀 것을 아름답게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안이함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대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관에 의해 아름답게 창조하고 추악한 것에 구토를 느끼지만서도 그에 대한 흥미를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희열에 잠겼던 것입니다. 즉,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원초적인 비법을 전수받은 저는 예의 여자 방문객들 몰래 조금씩 자화상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봐도 흠칫할 정도로 음산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슴에 꼭꼭 눌러서 감추고 싶었던 내 정체다. 겉으로는 명랑하게 웃으면서 남들을 웃기고 있지만 사실 난 이렇게 음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지. 하고 혼자 인정했지만 그 그림은 다케이치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광대짓의 밑바닥에 있는 음산함을 간파당하여 하루아침에 경계당하게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정체인 줄 모르고 또 다른 취향의 익살로 간주되어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바로 이불장 깊숙이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는 그 괴물 기법은 숨긴 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리는 평범한 기법을 썼습니다. 다케이치한테만은 전부터 저의 상처 입기 쉬운 내면을 예사롭게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자화상도 다케이치한테는 마음 놓고 보여주어 대단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괴물 그림을 2장, 3장 그려서 다케이치한테서 너는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또 하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내게 홀딱 반할 거야 라는 예언과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라는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을 바보 다케이치는 나의 이마에 새겨주었고, 저는 이윽고 도쿄로 상경했습니다. 저는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전부터 저를 고등학교에 넣어서 장차 관리로 만들 생각이셨습니다. 저한테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말대꾸라고는 전혀 못하는 전 멀거니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4학년이 되자 시험을 쳐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벚꽃과 바다의 중학교에는 어지간히 실증나 있던 참이라 5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4학년을 수료한 뒤 도쿄의 고등학교에 시험을 쳐 합격하고 바로 기숙사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그 불결함과 조악스러움에 질려 광대짓을 하기는커녕 의사한테서 결핵이라는 진단서를 받아 기숙사에서 나와 우에노의 사쿠라기 동에 있는 아버지의 별택으로 옮겼습니다. 저한테는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춘의 감격이라던가 젊은이의 긍지라던가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닭살이 돋았고 고교생의 기계라느니 하는 것은 도저히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교실도 기숙사도 비뚤어진 성욕의 쓰레기통으로 느껴졌으며 저의 완벽에 가까운 광대짓도 거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회가 없을 때는 그 집에서 한 달에 1주일 내지 2주일밖에 안 묵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상당히 넓은 그 집에 집 지키는 노부부와 저 이렇게 셋뿐이어서 저는 슬쩍슬쩍 학교를 빼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쿄 구경 같은 걸 할 마음도 없어 도쿄의 유명 장소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며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상경하시면 저는 매일 아침 서둘러 등교했습니다. 사실은 혼코의 센다키동에 있는 서양 화가 야스타 신타로 선생의 화방에 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대생 연습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오고 나니까 학교에 나가도 제가 마치 청강생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자격지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저 스스로 흥을 잃게 되어 점점 학교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끝내 애교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쳐버렸습니다. 교과 따위 한 번도 외우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윽고 화방에서 어떤 미술학도로부터 술, 담배, 창녀, 전당포, 좌익사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조합입니다만 사실입니다. 그 미술학도는 호리키 마사오라고 하며 도쿄의 상인 계통이 사는 시타마치에서 태어났고 저보다 6살 많았습니다. 사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아틀리에가 없어서 이 화방에 다니며 서양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엔만 빌려줄 수 없을까? 그저 서로를 알고 있는 정도였고 그때까지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오엔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마시자. 내가 너한테 한 통 내는 거야. 착한 꼬마라고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화방에서 가까운 호라이동의
카페로 끌려간 것이 그와의 교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수줍어하는 듯한 미소. 그것이 장래성 있는 예술가 특유의 표정이라고. 자, 서로 알게 된 기념으로 건배. 기누 씨, 이 녀석 미남이지? 그 반하면 안 돼. 이 녀석 덕분에 유감스럽게도 난 화방에서 두 번째 미남이 되어버렸다고. 호리키는 가무잡잡하고 단정한 얼굴에 그림 그리는 학생으로서는 드물게 반듯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는 취향도 얌전하고 머리카락에는 포마드를 발라 찰싹 붙이고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이기도 한데다 그저 겁만 나 팔짱을 끼웠다 풀었다 하며 말 그대로 수줍어하는 듯한 미소만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맥주를 두 서너 잔 마시는 동안에 묘하게 해방된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야야, 시시해. 그런 곳은 시시하다고. 학교란 시시한 거야. 우리의 스승은 자연 속에 있나니. 자연에 대한 파토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에 도통 경의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웃기는군. 그림도 시원찮을 게 틀림없어. 그렇지만 어울려 놀러 다니기에는 괜찮은 상대인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즉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도회지의 건달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저와 형태는 달랐지만 역시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동료였습니다. 그가 의식하지 못한 채 광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광대의 비참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저 노는 것뿐이야. 놀이 상대로 사귀는 것뿐이야. 라고 언제나 그를 경멸하고 때로는 그와의 교제를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했으면서도 그하고 같이 다니는 사이에 저는 결국 이 사나이한테조차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 남자를 착한 사람, 드물게 보이는 호인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렇게 인간을 두려워했던 저도 완전히 방심하고는 좋은 도쿄 안내자가 생겼다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서 전차를 타면 차장이 무섭고 가부키 극장에 가고 싶어도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현관, 계단 양쪽에 쭉 늘어서 있는 안내양들이 무섭고 레스토랑에서는 등 뒤에 조용히 서서 접시가 비기를 기다리는 웨이터가 무섭고 특히나 돈을 치를 때의 그 어색한 손놀림. 저는 뭔가를 사고 나서 돈을 건넬 때면 인색해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어찔어찔 현기증이 나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거의 반쯤 미친 것처럼 되어 값을 깎기는커녕 거스름 돈을 받는 것을 잊어버릴 뿐더러 산 물건을 갖고 오는 것을 잊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도쿄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종일 집안에서 뒹굴거리며 보내던 그런 속사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리키에게 내 지갑을 맡기고 다니면 호리키는 흥정도 잘하고 잘 놀 줄 알아서인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게 돈을 썼으며 비싼 택시는 멀리하고 전차, 버스, 증기선 등을 잘 활용하여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완도 보였습니다. 또 매춘부의 집에서 아침에 돌아올 때면 무슨 요정에 들러 목욕을 하고 따끈한 두부에 가볍게 술 한잔하는 것이 몇 푼 들지 않으면서도 호사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현장 교육도 시켜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포장마차의 소고기 덮밥, 참새 구이가 싸면서도 자양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설교했고, 전기 브랜만큼 술기운이 빨리 도는 것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어쨌든 돈 계산하는 일에 관해서는 저한테 한 번도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한 적이 없습니다. 호리키와 교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가 상대방 의사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의 소위 정열이 분출하는 대로 온종일 시시한 얘기를 떠들어댔기 때문에 둘이서 걷다가 지쳐도 어색한 침묵에 빠지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정열이란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사람과 접할 때면 끔찍한 침묵이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을 경계하느라 원래는 입이 무거운 제가 죽기 살기로 광대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리키 이 바보가 무의식적으로 그 광대 역할을 자진해서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흘려들으면서 가끔 설마 하고 맞장구 치면서 웃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술, 담배, 창녀,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윽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제 소유물을 모두 팔아치워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한테 창녀는 인간도 여성도 아닌 백치 혹은 미치광이처럼 느껴져서 그 품 안에서는 도리어 완전히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서글플 만큼, 정말이지 티끌 만큼도 욕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동료로서의 친근감 같은 것을 느끼는지 저는 언제나 창녀들로부터 거북살스럽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호감을 샀습니다. 아무런 타산도 없는 호의, 강매하지 않는 호의 말입니다. 저는 백치 아니면 미치광이 같은 창녀들한테서 실제로 마리아의 원광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도망쳐 초라한 하룻밤의 안식을 찾아 그야말로 저와 똑같은 부류인 창녀들과 어울리는 동안 어느 틈인지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종의 역겨운 기운이 저에게서 풍겼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덤으로 따라온 불혹이었습니다. 그 불혹은 점차 선명하게 표면으로 떠올랐고 저는 호리키가 그런 점을 지적했을 때는 아연실색했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창녀를 통해 여자에게 인기를 끄는 법을 배웠고 최근에는 여자 다루는 솜씨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자를 다루는 건 창녀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혹독하지만 또한 그만큼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한테는 여자를 잘 다루는 도사 냄새가 배어버려서 창녀뿐 아니라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 추잡하고도 불명예스러운 분위기가 몸에 배었고 그쪽이 제가 창녀들에게서 얻은 정신적 안식 따위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호리키는 그 말을 반은 공치사로 한 것이겠지만 슬프게도 저 또한 짚히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다방 여종업원한테서 치졸한 편지를 받은 기억도 있고 사쿠라기 동의 이웃집 장군 댁에 20살 정도 되는 따님이 매일 아침 제가 등교하는 시간에 별로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옅은 화장을 하고 자기 집 문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소고기를 먹으러 가면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일하는 여자가 또 단골 담배 가게 딸이 건네준 담뱃갑 안에 또 가부키를 보러 갔을 때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에게서 또 심야에 전철에서 취해 잠이 들었을 때도 또 생각지도 않았던 고향의 친척집 딸한테서 애절한 편지가 오고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아가씨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수 만든 듯한 인형을 제가 극도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뿐으로 끝나버려서 그 이상의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뭔가 여자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분위기가 저의 어딘가에 감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복 자랑이니 뭐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농담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호리키 같은 놈한테서 지적받고 굴욕 비슷한 씁쓸함을 느꼈고 동시에 창녀들과 같이 지내는 일에도 갑자기 흥미를 잃었습니다. 호리키는 또 그 최신 유행을 좇는 허영심으로 어느 날 저를 공산주의 독서회라든가 하는 비밀 연구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호리키가 그 허영심 하나 때문에 저를 데리고 갔다라고 밖에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호리키 같은 녀석에게는 공산주의 비밀 모임도 예의 도쿄 안내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거기서 소위 동지들한테 소개되었고 팸플릿을 몇 개 사들였고 상석에 있던 퍽 못생긴 청년한테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얘기가 모두 당연하고 뻔한 얘기로 느껴졌습니다. 그야 그렇겠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속을 알 수 없는 좀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허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색과 욕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늘어놓고 보아도 부족한 그 무엇. 저로서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인간 세상의 밑바닥에는 경제만이 아닌 묘한 괴담 비슷한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괴담에 잔뜩 겁먹은 저는 소위 유물론이라는 것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수긍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새싹을 보고 희망의 기쁨을 느끼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아레스라는 곳에 출석했고 동지들이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긴장한 얼굴로 1 더하기 1은 2나 다름없는 거의 초등수학 비슷한 이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우스꽝스러워서 나의 광대짓으로 모임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점차 연구회의 무거운 분위기도 풀어져서 저는 그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저 역시 자기들처럼 단순하고 낙천적인 어릿광대 동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동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해 모두에게 어릿광대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로 맺어진 친애감은 반드시 아니었습니다. 비합법. 저는 그것이 어렴풋하게나마 즐거웠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합법이라는 것에서는 한없이 강인함이 느껴져서 오히려 두려웠고 그 구조가 불가해 했습니다. 도저히 창문도 없고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그 방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바깥이 비합법의 바다라 해도 거기에 뛰어들어 헤엄치다가 죽음에 이르는 편이 더 마음 편한 일 같았습니다. 음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비참한 패배자 또는 악덕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저의 그 다정한 마음은 저 자신도 황홀해질 정도로 다정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죄의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 세상에서 평생 동안 그 의식으로 괴로워하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조강지처 같은 나의 좋은 반려자니까 그 녀석하고 둘이 쓸쓸하게 노니는 것도 제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또 속된 말로 정강이의 수상한 상처를 가진 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저절로 한쪽 정강이에 생겼는데 크면서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뼈에까지 닿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겪는 고통은 천변만화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기묘하게도 점차 혈육보다 더 정답게 친해져서 그 통증은 상처에 살아있는 감정, 사랑의 속삭임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라는 남자에게 예의 지하 운동 그룹의 분위기는 묘하게 마음이 놓이고 편안했습니다. 즉, 그 운동 본래의 목적보다도 그 운동의 분위기가 저한테 잘 맞았던 것입니다. 호리키는 그저 바보 같은 놈이 찝쩍거리는 것 마냥 저를 소개하기 위해 딱 한 번 그 모임에 갔을 뿐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생산면의 연구와 함께 소비면의 시찰도 필요할 거라는 등 설익은 흰소리나 짓거려대면서 그 모임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저 저를 그 소비면의 시찰 쪽으로만 끌고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리키처럼 유행조끼를 좋아하는 허영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칭하는 자도 있었고 저처럼 그저 비합법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 눌러앉은 자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실상을 진짜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들이 알았더라면 호리키도 저도 불같이 야단맞고 비열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금방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호리키도 좀처럼 제면 처분당하지 않았으며 특히나 저는 합법적인 세계에 있을 때보다도 그 비합법적 세계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소 건강하게 처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래성 있는 동지로서 픽 하고 웃음이 날 만큼 과장되게 비밀스레 이루어지던 갖가지 임무를 떠맡게끔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저는 그런 임무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태연하게 뭐든지 떠맡았고, 쓸데없이 긴장해서 걔한테 의심을 사거나 불신 검문을 당해서 실패하거나 하는 일도 없이 웃으면서, 또 남들을 웃기면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칭하는 일을 어쨌든 확실하게 해치웠습니다. 그 운동에 가담한 패거리들은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긴장하고 시원찮은 탐정소설 흉내까지 내면서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저한테 부탁하는 일이란 정말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시시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엄청 위험하다는 듯 잔뜩 힘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은 당원이 되고 체포되어서 평생을 형무소에서 보내게 된다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지옥에서 신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옥 쪽이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사쿠라기 동의 별택에서 아버지는 손님이다, 외출이다 해서 같은 집에 살아도 사흘이고 나흘이고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쩐지 아버지가 어렵고 무서워서 이 집에서 나가 어딘가 하숙이라도 했으면 하고 바라면서도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그 집을 팔 것 같다는 얘기를 집 지키는 노인한테서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원 임기도 슬슬 다 되어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 나갈 의사도 없으신 것 같았고, 고향에 은거할 집도 지어 놓았고 해서 도쿄에 미련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처럼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겨우 고교생이 지나지 않는 저를 위해 저택과 하인을 두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집은 얼마 있다가 남의 손에 넘어갔고, 저는 혼코의 모리카와 동에 있는 센유관이라고 하는 낡은 하숙집에 어두컴컴한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당장 돈이 궁해 쩔쩔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버지한테서 매달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은 2, 3일 안에 금방 없어졌지만 담배든 술이든 치즈든 과일이든 늘 집에 있었고, 책이나 문방구나 옷에 관한 일체는 언제나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외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호리키한테 매일 국수라든가 새우튀김 덮밥 같은 것을 사주어도 아버지가 단골이셨던 동네 식당에서는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나와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숙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달이 송금받는 일정 금액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던 것이지요. 역시 돈은 2, 3일 사이에 떨어져 버렸고, 저는 덜컥 겁이 나고 불안에 미칠 것 같아 아버지와 형 누나들한테 번갈아 가면서 돈을 부탁하는 전보와 자세한 이야기는 편지로 써서 보내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연발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호소한 사정이란 하나같이 웃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웃기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호리키가 가르쳐준 전당포에 부지런히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결국 저한테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하숙집에서 혼자 생활해 나갈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숙집 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끔찍했고,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와 일격을 가할 것 같아서 거리로 뛰쳐나가 예의 운동과 관련된 심부름을 하거나 호리키와 싼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거나 하면서 학업도 그림 공부도 거의 포기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는 11월, 연상의 유부녀와
정사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학교는 거의 결석하고 공부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묘하게 시험 답안 쓰는 요령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고향의 가족들을 속여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슬 출석 일수 부족 등으로 학교 쪽에서 비밀리에 고향의 아버지한테 보고가 들어갔는지 아버지 대리로 큰형이 준엄한 말투로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직접적인 고통은 그런 것보다도 돈이 없다는 것과 얘의 운동과 관련된 심부름이 도저히 놀이 기분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격심해지고 바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앙지구라고 했는지 무슨 지구라고 했는지 어쨌든 혼코, 고이시카와 시타야, 간다 주변에 있는 학교 전체의 마르크스 학생 행동대 대장이었습니다. 무장봉기라는 말을 듣고는 연필을 깎기에도 너무 약해 보이는 작은 주머니 칼을 사서 레인코트 주머니에 넣고 연락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푹 자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 본부인 P 쪽에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잇따라 일거리가 날아와 제 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비합법에 대한 흥미에서 그 모임의 일을 거들었던 것이고 그야말로 농담이 짐담된 격으로 너무 바빠지게 되니 저는 속으로 피 사람들에게 이건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당신들 직계한테 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따지고 싶은 짜증스러운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도망은 쳤지만 기분이 좋을 리 없었고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 제게 특별한 호의를 보인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하숙하고 있는 센유관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내가 운동과 관련된 심부름 때문에 기진맥진해져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잠이 들라치면 꼭 편지지와 만년필을 들고 제 방에 들어와서는 미안해요. 아래층에서는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시끄럽게 굴어서 차분하게 편지도 못 쓰겠네요. 라고 하면서 제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1시간 이상 긁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또 모른 척하고 자면 될 일인데 제가 뭔가 말해줬으면 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사실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얘의 수동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 지쳐 빠진 몸에 끙 하고 기압을 넣고는 배를 깔고 엎드린 채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습니다. 여자한테서 온 연애편지로 피운 불로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한 남자가 있었어요. 어머나, 싫어. 그거 요조씨 얘기죠? 우유 정도는 그려 먹은 적이 있죠. 그런 분하고 있다니 영광이네요. 우유 많이 드세요? 이 여자 좀 빨리 가주면 안 되나? 편지라니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게 싶었습니다. 틀림없이 가갸 거겨 따위를 긁적거리고 있을 게 뻔합니다. 어디 좀 보여줘 봐요. 죽어도 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싫어. 어머 싫어요. 라면서 좋아하는 꼴이라니 정말 역겹고 흥이 깨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름이라도 시키자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전차 길가 약방에 가서 칼모틴 좀 사줄래요? 너무 피곤해서 얼굴이 후끈거리고 잠이 안 오거든. 미안해요. 돈은 괜찮아요. 돈 따윈
좋다고 벌떡 일어섭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일은 결코 여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자 고등학교의 문과생으로 소위 동지였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운동상 임무 때문에 싫어도 매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여자는 언제까지나 저를 쫓아다녔고 마구잡이로 저한테 이것저것 사주곤 했습니다. 나를 진짜 누나라고 생각해도 돼. 저는 그 유치한 말에 내심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수 어린 미소를 짓고 어쨌든 화나게 하면 무섭다. 오로지 어떻게든 얼버무려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 추하고 역겨운 여자에게 점점 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악취미인 것뿐인 물건을 받고 기쁜 표정을 지으며 농담을 해서 웃겼습니다. 저는 대개 그 물건들을 참새구이집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얼른 주워버렸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그 여자가 아무리 해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기에 그만 가주었으면 하는 일념에 어두운 곳에서 키스를 해주었더니 천박하게도 미친 듯이 흥분해서는 자동차를 불러서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 비밀리에 빌려둔 빌딩의 좁은 방으로 저를 끌고 가서 아침까지 난리굿을 치는 지경이 되었고 저는 엉뚱한 누나로군 하고 몰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숙집 딸이건 동지건 아무래도 매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자들처럼 적당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의 불안감 때문에 그 사람의 비위를 그저 열심히 맞춘 것이 저를 완전히 옴싹달싹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 저는 또 긴자에 있는 어떤 큰 카페의 아가씨한테 뜻밖의 큰 신세를 졌습니다. 겨우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신세진 게 마음에 걸려서 역시 옴짝달싹 못할 만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저도 구태여 호리키가 안내해주지 않아도 혼자 전철을 탈 수 있었고 가부키 극장에도 갈 수 있었고 가스리를 입고 카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뻔뻔함을 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인간들의 자신감과 폭력을 못 믿어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조금씩 남과 인사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을 주로 금전 문제에 부자연스러워진 덕택에 체득해가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익살꾼의 괴로운 웃음을 수반하지 않고는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정신없고 갈팡질팡한 인사라도 해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어디에 있어도 두려워서 오히려 큰 카페에서 수많은 취객 혹은 아가씨들이나 보이들과 섞여 있으면 저의 이 끊임없이 쫓기는 듯한 마음도 진정되지 않을까 하고 시벤을 들고 긴자의 큰 카페에 혼자 들어가 웃으면서 여급한테 시벤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말투에 어딘지 관서지방의 사투리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의 와들와들 떨던 마음을 묘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아니, 돈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걱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마음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익살 따위를 연기할 마음도 안 나 저의 천성인 말없고 음산한 면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잠자코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여자는 갖가지 요리를 제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만 마셔요? 그럼 나도 한 잔 줘요. 가을, 추운 밤이었습니다. 함께 정사를 기도한 상대방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스네코였을 겁니다. 저는 스네코가 시키는 대로 긴자 뒷골목 어느 초밥 노점상에서 맛없는 초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때 초밥이 정말 맛이 없었다는 사실만은 어쩐 일인지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를 닮은 얼굴에 까까머리 주인이 목을 흔들어가며 능숙한 척 얼버무리면서 초밥을 쥐던 모습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라 나중에도 전차 같은 데에서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하며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뭐야, 그때 그 초밥집 주인을 닮은 거구나 하고 쓴웃음을 지은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 모습조차 기억에서 멀어진 지금도 여전히 그 초밥집 주인의 얼굴만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그때 초밥이 어지간히 맛이 없어서 저한테 추위와 고통을 느끼게 했나 봅니다. 원래 저는 누가 맛있는 초밥집이라고 소문난 가게에 데려가 주어도 맛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단단하게 쥐어줄 수는 없나? 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혼조에 있는 목순의 집 2층에 그 사람은 새들어 살았습니다. 저는 평상시 그 집에서 음산한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치통이라도 앓는 것처럼 한쪽 손으로 볼을 누른 채 차를 마셨습니다. 그 사람도 주위에서 차가운 삭풍이 불고 낙엽만 휘날리는 듯이 완전히 고립된 느낌의 여자였습니다. 함께 자면서 저보다 2살 연상이라는 것, 고향은 히로시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테는 남편이 있어요. 히로시마에서 이발소를 하고 있었어요. 작년 봄 함께 가출해서 도쿄로 도망쳐 왔지만 남편은 도쿄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도 전에 사기죄로 잡혀서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나는 매일 이런 거 저런 거 차에 필어 형무소에 다녀오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그만둘까 봐요. 제게 이와 같은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여자의 신세 타령 같은 것에는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성격입니다. 여자들이 얘기를 잘 못하는 건지, 얘기의 중점을 잘못 잡는 건지. 어쨌든 저는 늘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의 천마디, 만마디 신세한탄보다도 쓸쓸해 라는 한마디의 중얼거림에 더 공감이 갈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괴이하게도 이 세상 여자들한테서 끝내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쓸쓸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무언의 지독한 쓸쓸함을 몸 바깥에 한 폭 정도 되는 기류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이쪽도 그 기류에 휩싸여 제가 지니고 있는 다소 가시돋친 음산한 기류와 적당히 섞여서 물속 바위에 자리 잡은 낙엽처럼 제 몸은 공포나 불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명랑하고 백치인 창녀들 품 안에서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던 느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이 사기범의 아내하고 보낸 하룻밤은 저한테는 행복하고 해방된 밤이었습니다. 행복하다는 이런 엄청난 말을 아무 주저없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이 수기 전체에서 2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난 저는 원래대로 경박하고 가식적인
광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겁쟁이는 행복마저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솜방망이에도 상처를 입는 법입니다. 행복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상처 입기 전에 얼른 이대로 헤어지고 싶어 안달하며 얘의 광대짓이라는 연막을 쳤습니다.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라는 속담은 세상에서 하는 해석처럼 돈이 떨어지면 여자한테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가 돈이 떨어지면 자연히 의기소침해지고 못쓰게 되고 웃는 소리에도 힘이 없어지고 괜히 삐뚤어지거나 해서 끝내는 자포자기해져서 남자 쪽에서 여자를 버리게 되거든요. 반쯤 미친 듯 뿌리치고 내친다는 의미예요. 가제나와 대사전이라는 책에 의하면 그렇다더군요. 나는 그 마음 이해해요. 분명히 그런 식의 실없는 소리를 해서 스네코의 웃음보를 터뜨린 기억이 있습니다. 궁둥이가 너무 질기면 안 됩니다. 뒤가 무서워서 얼굴도 씻지 않고 재빨리 철수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돈이 떨어지는 날이 인연이 끝나는 날이라고 한 허튼 소리는 나중에 뜻밖에도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그날 밤에 은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날이 감에 따라 희열은 사라지고 오히려 일시나마 신세를 진 일이 어쩐지 두려워져서 공연히 혼자 심한 속박을 느꼈고 술값 계산을 그때 전부 스네코한테 부담시켰던 일까지도 점차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스네코 역시 하숙집 딸이나 여자 고등학교의 동기처럼 저를 위협하는 여자로 느껴졌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스네코에게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함께 잔 적이 있는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왠지 그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불처럼 화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는 것을 몹시 내켜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점점 더 긴자를 멀리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켜하지 않는 성격은 결코 제가 교활해서가 아닙니다. 여자라는 것이 함께 잘 때와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부터의 일 사이에 티끌만큼도 연결짓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린 듯 두세 개를 완벽하게 단절시키며 살아가는 그 불가사의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월 말쯤 저는 호리키와 간다의 노점에서 싼술을 마셨습니다. 이 아구는 그 노점에서 나오고 나서도 어디 가서 좀 더 마시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한테 더는 돈이 없었는데도 그래도 마시자 마시자 하면서 끈질기게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취해서 간이 커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꿈나라로 데려다 주지. 놀라지 말라고. 주지육림이라는 곳이야. 카페인가? 그래. 가자. 그렇게 우리는 전철을 탔고 호리키는 신바람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나 오늘 밤 여자에게 굶주려 있어. 여급한테 키스해도 괜찮겠지? 저는 호리키가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호리키도 그것을 알아서 내게 미리 다짐을 한 것입니다. 알겠지? 키스할 거다. 내 옆에 앉아있는 여급한테 꼭 키스할 거야. 알겠어? 마음대로 해. 아, 고마워. 난 지금 여자의 살이 그립단 말이야. 긴자 사가에서 내려 주지육림이라는 큰 카페에 스네코만을 믿고 거의 무일푼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비어있는 박스에
호리키와 마주 앉자마자 스네코와 또 한 사람의 여급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한 사람의 여급이 내 곁에 스네코가 호리키 옆에 털썩 앉자 저는 아차 했습니다. 스네코는 이제 곧 억지로 키스당한다. 아깝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원래 소유욕이라는 것이 적었고 또 어쩌다 미약하게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일이 있더라도 감히 그 소유권을 당당히 주장하고 남하고 다툴 만한 기력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 내연의 처가 강간당하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인간들의 분쟁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스네코하고 저하고는 단지 하룻밤의 관계입니다. 스네코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깝다 따위의 분수도 모르는 욕심을 제가 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호리키한테 맹렬히 키스를 당할 스네코의 처지가 가엾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호리키한테 더럽혀지면 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겠지. 게다가 나한테도 스네코를 붙잡을 만한 적극적인 열정은 없어. 아, 이젠 이것으로 끝이구나. 하고 스네코의 불행에 일순 멈칫했지만 저는 금방 물 흐르듯 순순히 체념하고 호리키와 스네코의 얼굴을 고루 보면서 실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뜻밖에도 훨씬 더 나쁘게 전개되었습니다. 안 할래. 호리키가 입을 일그러뜨리며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청승맞은 여자하고는. 말문이 턱 막힌다는 듯이 팔짱을 낀 채 스네코를 찬찬히 뜯어보며 쓴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술 좀 줘. 돈은 없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네코한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들이붓듯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속물들의 눈에 스네코는 취한의 키스를 받을 가치조차도 없는 그저 초라하고 청승맞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의외였지만 뜻밖에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끝도 없이 술을 마셨고 어질어질 취해서는 스네코와 마주보며 서글픈 미소를 나눴습니다. 글쎄 듣고 보니 이건 묘하게 지쳐빠진 청승맞은 여자로군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없는 사람들끼리의 동질감 같은 것이 치밀러 올라와서 스네코가 사랑스럽고 불쌍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의 마음이 싹트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곤 토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정신을 잃을 만큼 취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떴더니 머리맡에 스네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조의 목순의 집 2층 방에 누워있던 것입니다.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라고 하셔서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담이었나 봐요. 정말로 와주지 않았죠. 참 복잡한 인연의 끝이네요. 내가 돈을 벌어서 대주어도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여자도 누웠고 새벽녘에 여자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자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 저도 세상에 대한 공포, 번거로움, 돈, 예의, 운동, 여자, 학업 등을 생각하면 도저히 더 이상 견뎌내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제안에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죽자는 각오가 진지하게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장난질 같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우리 두 사람은 아사쿠사를 헤매고 다니다 다방에 들어가서 우유를 마셨습니다. 당신이 내줘요. 일어서서 소매에서 지갑을 꺼내 펼쳐보니 동전 새잎뿐이었습니다. 수치심보다도 참담한 느낌이 엄습했고 금방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세뉴관의 제 방이었습니다. 교복과 이불만이 남아있을 뿐 이제는 더 이상 전당포에 맡길 만한 물건 하나 없는 황량한 제 방. 그 밖에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잔무늬 옷과 망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현실인 겁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에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물거리고 있으니까 여자가 일어서더니 제 지갑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겨우 그것뿐이에요?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만 그것 또한 뼈에 사무칠 만큼 아팠습니다. 겨우 그것뿐이고 저것뿐이고 또 없었습니다. 동전 새잎은 돈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제가 맛보지 못했던 기묘한 굴욕이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필경 당시에 저는 아직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그때 저는 자진해서라도 죽으려고 진심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마쿠라의 앞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는 이 허리띠는 가게의 친구한테 빌린 거니까 하면서 허리띠를 풀어서는 깨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망토를 벗어서 같은 곳에 놓아두고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의 이름도 얼마간은 소위 뉴스가치라는 것이 있었는지 신문에서 꽤 큰 문제로 다루었나 봅니다. 저는 해변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고향에서 친척 중 한 사람이 와 이런저런 뒤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가 격노하고 있으니 이젠 생가로부터 의절당할지도 모른다고 저한테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도 죽은 스네코가 그리워서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까지 만났던 숱한 사람들 중에 그 청승맞은 스네코만을 좋아했던 것이니까요. 하숙집 딸한테서 시조를 50편이나 줄줄이 적은 편지가 왔습니다. 사라져요 라는 묘한 말로 시작하는 단가만 50편이었습니다. 또 제 병실에는 간호사들이 명랑하게 웃으며 놀러왔고 개 중에는 제 손을 꼭 쥐다가 가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제 왼쪽 폐에 탈이 있는 것이 그 병원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실은 저한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윽고 저는 자살 방조라는 죄명으로 병원에서 경찰로 끌려갔지만 경찰에서는 저를 병자로 취급해 특별히 보호실에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보호실 옆 숙직실에서 당직을 하던 늙은 순경이 사인문을 열고 이봐 하고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춥지? 이리 와서 불 좀 쬐이지. 저는 일부러 다소곳하게 숙직실로 들어가 의자에 걸터 앉아 화롯불을 쬐었습니다. 죽은 여자가 그립지? 네.
일부러 꺼질 것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정이라는 거지. 그는 점차 더 대담한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처음 여자하고 관계를 맺은 곳이 어딘가? 마치 재판장처럼 거만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이라고 얕잡아 보고는 가을밤의 심심풀이로 자기가 취조 담당 형사라도 된 것처럼 음담패설 같은 진술을 끌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의도를 알아차렸고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일개 순경의 그런 비공식적인 신문에는 일절 대답을 거부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가을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저는 어디까지나 공손하게 그 순경이야말로 취조 담당 형사고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도 그 순경의 생각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성의를 가정하고 그의 야한 호기심을 다소 만족시킬 만큼 적당히 진술을 했습니다. 대강 알겠어. 뭐든 정직하게 대답하면 우리 쪽에서도 조금은 배려하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거의 입신에 가까운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연이었습니다. 날이 새자 저는 서장한테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취조였습니다. 문을 열고 서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주 잘생긴 사내로군. 이건 자네가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잘생긴 사내로 낳아놓은 자네 어머니가 나쁘지. 살빛이 거무스레하고 대학계나 나온 듯한 느낌의 젊은 서장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듣자 저는 제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라도 붙어있는 흉측한 불구자가 된 것처럼 비참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유도 혹은 검도 선수 같은 서장의 취조는 실로 시원시원해 간밤에 은밀하고 집요하기 짝이 없던 노순경의 호색한 취조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서장은 검찰청으로 보낼 서류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몸을 소중히 해야지. 혈담이 나온다면서. 그날 아침 이상하게 기침이 나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했는데 그 손수건에 붉은 쌀락눈이 내린 것처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에서 나온 피가 아니라 간밤에 귀 밑에 생긴 작은 종기를 자꾸 건드려 나온 피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편이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어 그저 네 하고 눈을 내리깔고 얌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장은 서류를 다 쓰고 나더니 말했습니다. 기소가 될지 어떨지 그건 검사가 결정한 일이지만 자네 신원을 인수할 사람한테 전보나 전화로 내일 요코하마 검찰청으로 와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좋겠어. 누구든 있겠지. 자네 보호자라든가 보증인 말이야. 아버지의 도쿄 별택에 출입하던 고서화 골통품 상인 시부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과 한 고향 사람으로 아버지의 심부름꾼 같은 역할도 겸하던 땅딸막한 40대 독신 남자가 제 학교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특히 눈매가 넙치를 닮았다고 해서 아버지는 언제나 그 남자를 넙치라고 불렀고 저도 그렇게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경찰 전화번호부를 빌려 넙치네 집 전화번호를 찾아낸 다음 넙치한테 전화해서 요코하마 경찰청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더니
넙치는 사람이 획 변한 것처럼 거만한 말투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승낙해 주었습니다. 어이, 그 전화기 얼른 소독하는 게 좋을 거야. 글쎄, 혈담이 나온대잖아. 제가 다시 보호실에 돌아오자 순경들한테 그렇게 이르는 서장의 큰 목소리가 보호실에 앉아있는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저는 망토로 숨길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만 가느다란 끈으로 허리를 묶었고 그 끈의 끝을 단단히 쥔 젊은 순경과 함께 전차를 타고 요코하마로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조금의 불안감도 없었고 경찰서 보호실도 노순경도 그리웠습니다. 아, 저는 어째서 이럴까요? 죄인으로 포박당하자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게 가라앉다니. 그때의 추억담을 쓰는 지금도 정말이지 느긋하고 즐거운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추억 가운데에도 단 한 가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참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청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검사로부터 간단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남이었다 해도 그것은 소위 사악한 미모였음에 틀림없습니다만 그 검사의 얼굴은 올바른 미모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총명하고 고요한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40 전후의 조용한 사람이었고 좀스러운 데가 없는 인품으로 보여 저는 전혀 경계하지 않고 멍하니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의 기침이 나기에 저는 소매에서 손수건을 꺼냈는데 문득 거기 묻은 피를 보고 이 기침 또한 무슨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한심한 계산속이 발동해서 쿨럭쿨럭 두어 번 가짜 기침까지 과장스럽게 보태면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검사의 얼굴을 흘깃 본 순간이었습니다. 진짜요? 참으로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도 콱 죽고 싶어집니다. 중학교 시절 바보 다케이치가 일부러 그랬지 라는 말로 내 등을 쿡 쑤셨을 때도 마치 지옥으로 걷어차인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때보다 더한 충격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제 생애의 연기 중에서도 대실패의 기록입니다. 검사의 그런 조용한 모멸에 맞닥뜨리니 차라리 10년형을 구형받는 편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없이 비참한 심정으로 검찰청 대기실의 벤치에 앉아 저를 데려올 넙치를 기다렸습니다. 등 뒤에 있는 높은 창문으로 석양에 물든 하늘이 보였고 기러기가 여자를 그리며 날아갔습니다.